중세기 때부터 그리고 옛날부터 또 더 올라가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아프리카는 극히 일부분만 알려져 있던 세계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려졌던 세계는 이집트가 전부였습니다. 이집트도 그 이제 카이로가 지금 있는 그 삼각 델타 그 지방이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집트의 밖은 전부 아프리카는 리비아라고 그랬고, 그 더 남쪽은 전부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중세기 때부터 유럽은 많은 시련을 겪었죠. 왜 그러니까 동방에서 많은 이민족들이 침략해 옵니다. 훈족이 쳐들어오고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13세기 이후에는 투르크족이 들어와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장악을 하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십자군 전쟁을 해도 그렇고 투르크 세력이 이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융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의 가장 큰 꿈은 하나의 전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전설이 뭐냐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남쪽에 신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니까 사제 요한의 나라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집트보다 더 다른 남쪽에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훨씬 더 남쪽 어딘가에,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 한 기독교 국가가 있더라. 그것도 대단한, 그리고 아주 열렬한 그 신앙심을 가진 그런 기독교 국가가 있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투르크족이 들어오고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험한데, 만약에 우리가 북쪽으로 가고 사제 요한의 나라가 이것이 손을 잡을 수가 있다면은 양쪽으로 투르크를 협공해서 물리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은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세국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아예 안 되겠다 하고 그 꿈은 완전히 접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제 요한의 나라를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서는 근데 인도를 갖다가 영국이 차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진출하기를 강력히 요구했고, 인도로 가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무진장의 황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중세기 때부터도 인도로 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것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궁금하게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이 유럽에 알고 있던 세계 가운데 지금 중동 지방 있죠. 뭐 터키라든가 그쪽은 전부 로마 제국의 영토였죠.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극히 일부분만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델타 지방 안에요. 근데 나일강이 이 유럽의 조그만 강만 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도대체 이 나일강은 어디서 출발한 건가? 그 나일강의 그 원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런 궁금증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모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원료 아닙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어야죠. 어디에 어떤 원료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론 과학자가 가야 되겠지만, 과학자가 들어가려면 과학자들은 과학을 알지 지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탐험가가 가야죠. 탐험가가 가서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절벽이 있고 어디에 호수가 있고 이걸 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그 아프리카 대륙 내부를 탐험한 그런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이자 의사, 그러니까 의료 선교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게 그 보스와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프리카를 탐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탐험한 지역은 전부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프리카 식민지화의 천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의료인이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뜻은 좋고 순수한 과학적인 의미로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나중에 이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악용한 것도 분명이죠. 근데 어쨌든 그 리빙스턴 박사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정보를 백인 사회에 알렸고, 그 엄청난 정보들은, 새로운 정보들은 백인 사회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탐험에 커다란 폭탄과 같은 붐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거기서 상업적으로 이런 아프리카 탐험을 가장 크게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느냐면 당시 신문사에서 당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리빙스턴 박사가 실종됐다는데 그를 한번 찾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는 그 일정을 언론으로 기사로 띄워주면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센세이셔널 대박을 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서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서 가죠. 그래서 이 헨리 스탠리가 1871년에 탕가니카 호반 근처에서 우지지란 곳에서 리빙스턴 박사를 드디어 만납니다. 리빙스턴 박사를 만나서 그 다음에 같이 탐험을 하죠. 같이 탐험을 했는데 리빙스턴 박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세상을 떠났고 이 스탠리는 졸지에 영웅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굉장한 인기 스타가 돼서 그야말로 아주 핫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걸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벨기에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어떤 인물이었냐니까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벨기에가 1830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해요. 신생국가였죠. 그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도 하나 없고 내세울 만한 우리 왕실, 그래도 명색이 왕실인데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스탠리를 초빙을 합니다. 스탠리를 초빙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모든 물질적 지원을 할 테니까 이 콩고 지방을 한번 쭉 돌면서 한번 우리가 뭐 땅 따먹을 거리가 있나 뭐 그럴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돌아다녀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죠. 그러니까 헨리 스탠리가 뭐 자기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타 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리빙스턴 박사가 죽은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니까 우간다 콩고 지방이에요. 콩고 지방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죠. 백인들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 없는 땅이죠. 왜냐하면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백인들이 원주민을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대신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 하면서 스탠리를 보내가지고 가는 지방의 추장이나 족장을 만나서 계약서 비슷한 거 당신네들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추장들이나 족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선물 주고 유리구슬 주고 옷감 주고 술 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거기다 사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스탠리가 가져온 그러한 추장들과의 약속이나 협정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것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자기의 땅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벨기에 영토로 선언하면 그 국가가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왕이 이건 내 개인적인 사유지다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내가 개인 주고 추장들한테 돈 주고 샀다? 협약 맺어서 여기 양도받았다? 그러면 국제적인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니까 레오폴드 2세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무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때 막 자동차가 개발이 돼가지고 자동차는 거기 바퀴에 고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것이 니즈 상품이 된 거예요. 굉장히 핫한 상품이 된 거죠. 여기에서 레오폴드 2세의 그 잔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공농사를 짓는데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 콩고인들을 노예처럼 동원해가지고 임금도 거의 주지 않으면서 하루 할당량을 지정해줘요.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손을 자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손을 자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발을 자르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이 사진에 나오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참 처참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륜을 가지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엄청나게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 비난이 비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07년에 와서는 레오폴드 2세의 사료령이 벨기에 식민지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 레오폴드 2세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흉포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게 식민 지배를 했지만은
이 나라마다 식민지를 다루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1880년대하고 이때는 식민지를 막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한 시대였거든요. 1885년에 베를린 회의라고 해서 소위 스크램블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 땅 따먹기, 아프리카 분할이 1885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아프리카를 열강들이 나눠 먹기 시작을 하죠. 그 바로 직전인 1880년대 이 초록색 이 색깔은요, 백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지방이었어요. 사실상 이게 거의 전체가 다 비어있던 땅이죠. 1885년에 베를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위 식민지 분할이 완성되는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터집니다. 베를린 회의가 이루어진 85년부터 이 1차 대전이 벌어지는 1914년까지의 거의 30년을 인류사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0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차 대전에 뒤이어서 바로 제1차 대전이 벌어지고 1차 대전이 끝난 뒤 20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1880년만 해도 거의 손 닿지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들이 에티오피아만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유럽의 열강들에게 분할되는, 점령당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요, 1960년대에 독립을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 85년부터 시작한다면은 거의 한 70년, 80년간에 걸친 유럽 열강들, 대표적인 게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그다음에 벨기에 식민지, 그다음에 저기 그 남쪽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 그다음에 포르투갈 식민지, 대개 5개 정도의 나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5개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 스타일이 전부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자꾸 식민지를 프랑스와 동화시키려고 그래요. 불어를 가르치고, 불어 쓸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1960년대 가까이 되면은 이 식민지라는 말을 안 쓰고 프랑스 공화국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 프랑스를 동화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거부당하고 끝끝내 동화된 나라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런 식민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언어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어김없이 거의 100% 지금도 공용어로 프랑스를 쓰고 있고 프랑스 말을 주로 쓰거나 제2 모국어로 쓰는 그런 나라들의 모임인 프랑코포니에 가입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자기 문화에 동화시키려 노력한 것이 바로 식민 통치 스타일입니다. 근데 영국의 통치 스타일은요, 이것은 전혀 달라가지고 이것은 이게 자율성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우리말을 들어라 하는 위임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주력을 하는 것이 이 식민지의 사람들이 어떤 민족주의 정신이 팽배해가지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 부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임 통치하면서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절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게 rule and divide, 이간질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벨기에는요, 그 무자비한 수탈이에요. 자비고 뭐고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뺏어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민지 가운데 문맹률이 가장 높은 데가 바로 벨기에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독일의 스타일은요, 모든 것이 1차 대전 때 황제였던 빌헬름 2세 스타일인데 완전히 그야말로 군사작전식이에요. 그 총칼 들고 들어가서 말 안 들으면 쏴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요, 마지막에 숟가락 올린 케이스예요. 이때 거기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없다가 1911년 1차 대전 그 전후해 가지고 리비아를 갖다 강제 점령했고, 그 다음에 그 무솔리니가 들어와 가지고 1935년에 이 에티오피아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말하면 군사작전 비슷하게, 독일하고 좀 비슷하게 그냥 무조건 침략해버리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시체말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점령해버리고 하는 무자비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오래 안 가고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말죠. 이탈리아 내 이 식민 지배는.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식민 세력 가운데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대표적인 데가 여기 앙골라하고 이 모잠비크입니다. 근데 1960년대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이걸 독립을 시키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다가
1974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포르투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사 정권에서 우리는 이제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인도적인 식민 지배를 종식한다 해서 완전히 그냥 손 놔버리고 끝까지 놓지 못하던 앙골라, 모잠비크 등 모든 해외 식민지를 전부 독립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스타일도 프랑스의 동화 정책, 영국의 이간 정책, 벨기에의 무조건 수탈 정책, 독일의 군사작전, 이탈리아의 숟가락 얹어놓기,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놓는 그런 통치 스타일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다루던 스타일이었습니다.